낭만서점 2017년 특별기획 세 번째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론수나우입니다. 네, 호연씨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특별기획으로 또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네요. 그 1일 다운로드 수를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언제나 실적의 압박. 갱신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네. 지금까지 어느 날보다도 뭐 좋았나봐요. 우리의 그 연애의 이면편. 그렇죠. 이영훈 작가님과 장강명 작가님이 출연을 하셨죠. 네, 그 편이 낭만서점 역사상 가장 많은 다운로드 수를 하루에 기록했다고. 야, 이게 웬일입니까?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축. 네. 아이고, 네. 그동안의 다운로드 수가 낮았던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도 그걸 못 여쭤봤어요. 네. 얼마일까. 근데 너무 그 수치로 알게 되면 실망스러울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저희 진행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제 이 정도로 넘어가죠. 네. 자, 저희 댓글 남겨주신 분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이거 제 경환의 일기편 들으시고 남겨주셨네요. 소쿨 땡큐님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네. 우와, 경환의 일기 러브 너무너무 좋아요. 경환님 목소리도 좋고 기타 소리랑 노래도 좋아요. 사랑스러운 방송이네요. 휘파람은 직접 부신 건가요? 일상적이면서 낭만적인 가사가 일요일 오후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네요. 두 분이서 같이 방송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한 분이 해주시는 방송도 뭔가 환기되는 기분이라 새롭게 느껴져요.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위의 일기가 번외편이란 이름으로 급하게 편성이 됐었는데요. PD님이 그 인기에 편승해서 경환의 일기편도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이분 여기 소쿨땡큐님도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제 SNS로도 많이 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들었는데요. 되게 좋더라고요, 정말로. 경환 씨가 이렇게 차분하게 노래 가사도 읽어주시고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그게 노래를 부르는 거랑 가사를 읽는 거랑 또 정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그날 깨달았어요. 네. 낭독해보다 보니까 막 구절구절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휘파람은 제가 분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환 씨가 이게 원래 노래로 부르면 좀 긴데 이게 가사만 읽으니까 짧게 끝났다라고 하면서 멋쩍어 하시는 것도 기억이 나고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서 저는 뭐 낭만서점이 경환의 일기와 허위의 일기를 약간 뭐 레귤러로 한번 가져가도 그러니까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거리가 좀 채워지면 또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렇죠. 자, 그리고 린다린 이 멜로디를 붙여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쭉 잘 들어왔는데 팟빵에 후기를 남기는 것은 처음이네요. 출퇴근할 때 팟캐스트로 틈틈이 듣다가 프리랜서로 혼자 일을 하게 되면서 팟빵으로 본격적으로 듣게 됐습니다. 정주행하다 역주행도 하며 뒤죽박죽 듣다가 정유년을 맞았네요. 이번 달은 명절도 있고 새로운 에피소드까지 상당한 텀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업데이트된 경환의 얘기를 듣다가 노래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지네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첫 후기를 남깁니다. 역시 경환의 일기의 이 파급력이 엄청나네요. 이렇게 두 분 계신데 그래도 좋네요. 두 분이 어딥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무척 공감하면서 읽고 있는데 다 읽어갈 때쯤엔 낭만서점에서도 작가님을 만나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린다리님 저희 또 방송 잘 들어주고 계시는군요. 네, 저도 82년생 김지영 읽었습니다. 조남주 작가님의 작품이죠. 이게 좀 특별한 인연으로 읽게 됐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특별 기획하고 있잖아요. 네 권의 책. 여기에 82년생 김지영도 아마 후보로 있었죠. 그렇죠. 그 책이 저희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 리스트 중에서 82년생 김지영을 제일 먼저 집어 읽었는데 우리 특별 기획에는 빠졌습니다. 네. 그게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요. 하지만 조만간 그래도 우리가 다룰 수도 있죠. 네. 조남주 작가님을 뭐 모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끼리 한번 이야기해보는 걸로 계획을 짜고 있고요. 저는 이 작품으로 비평도 하나 쓴 게 있어서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FOXX님 와 장 작가님 보이스 짱이네요. 예상과 너무 달라서 당혹. 아무튼 좋은 일 하셨네요. Thank you very much. 감사 또 감사해요. 하면서 연속으로 여러 개 또 남겨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듣다 보니 이 작가님 보이스도 만만치 않네요. 이영훈 작가님. 네.
아니 작가님들은 어째서 목소리 톤도 이렇게 좋으신 거죠? 낭독을 많이 하셔서 단련이 되었나? 정 작가님도 그렇고 절친 백 작가님도 그렇고 정희연 작가님과 우리 배경옥 작가님 얘기하시나 봅니다. 네. 신기할 따름입니다 하셨고요. 그 위에 굉장히 재밌는 사진도 이제 올려주셨어요. 네. 이게 지하철 광고 같아요. 굉장히 큰 사진인데 예. 허희 씨가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근데 자세히 보면 허희 씨가 아닌데 허희 씨 같이 생겼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신 거예요. 네. 출근길에 매일 보는데 볼 때마다 허희님인 줄 크크 이렇게 비슷하지 않나요? 서초역에 있나 봐요. 네네. 한국 특수 판매 공제 조합이라는 곳에서 만든 광고인가 본데요. 그것까지 보입니까? 예, 예. 저도 이렇게 보고 진짜 비슷하네요. 제가 이걸 언제 찍었지? 라고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아니 뭐 형이나 동생이 있는 거 아니죠? 없습니다. 예, 예. 네,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헤어스타일도 비슷하고요. 그러게요. 예, 이런 옷도 있지 않나요, 혜씨? 비슷한 게 있어요, 심지어. 핸드폰만 다르네요. 희한하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네. 네. 저희 그럼 댓글 달아주신 분들 선물 드리도록 할까요? 네. 우리 린다린다린님께 선물을 하나 보내드리는 걸로. 예, 처음 오셨으니까. 예, 아마 다른 분들은 저희가 또 책 선물을 다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낭만서점 단골 청취자분들이라. 네. 그래서 린다린다린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뉴스@교보북.co.kr로 선물 받으실 주소를 남겨주세요.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저희 특별기획 3회에서도 왜 이렇게 특별기획을 하게 됐는지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낭만서점이 신년을 맞아서 이 특별기획을 준비한 건 장강명 작가님이 이번에 서평집 무료로 배포를 하게 됐는데 그 제목이 한국 소설이 좋아서입니다. 네. 여기에 실린 여러 작품 중에서 저희가 몇 작품을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이번 기획을 마련하게 됐는데요. 네, 경환 씨가 또 그 자세한 내용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선정된 소설이 많이 있지만 4권의 책 낭만서점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애의 이면 그리고 탐정이 아닌 두 남자의 밤 이렇게 다뤘었죠. 오늘은 육아의 여왕 김주현 소설가님 모시고 같이 얘기 나눌 거고요. 예. 문근영은 위험해.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나눌 책입니다. 네, 임성순 작가님이 또 직접 출연할 예정입니다. 예. 아마 1일 다운로드 수가 이영훈 작가님의 연애의 이면이 낭만서점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얘기는 물론 이영훈 작가님의 네. 그날 방송이 재밌기도 했는데 예. 어떻게 재밌는 걸 알고 그렇게 다운을 받았을지. 그렇죠. 예. 사실은 알리고 싶은 소설가, 알리고 싶은 소설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영훈 작가님을 알리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미 다 아시고 많이 다운을 받으신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아마 낭만서점을 또 많이 기다려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죠. 2017년 시작하고 저희가 그래도 방학을 조금 했잖아요. 2주 좀 넘게. 네. 예. 그러니까 원래 매일매일 연락하는 누군가보다 이렇게 약간 밀당이 필요한 거죠.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러면 훨씬 더 기대감이 커지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원래 성실함을 또 이렇게 내세워서 여러분께 방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2016년을 마무리하면서도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하루하루 한 권 읽는 건 힘들고 매주 방송 꾸리는 건 힘들지만 지나고 나니까 엄청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럼요. 예, 뿌듯했습니다. 네네. 오늘 육아의 여왕 김주현 작가님 또 나오실 텐데요. 그 전에 또 육아의 여왕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저희끼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아의 여왕이라는 소설은 일단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육아의 여왕이 주인공인데요. 네. 육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지 저희 아내는 집에 있는 아내가 애 둘을 키우고 있잖아요. 네. 이 책을 가장 먼저 집어들더라고요. 표지가 원더우먼 복장을 한 여성이 아이를 이렇게 한 손에 안고 있는 이 자세 굉장히 많이 하는 자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심지어 애 둘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죠. 진짜 지금 공감하시는데요. 앞에서 PD님이 쌍둥이 아빠.
자식 키우다 골병 든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팔힘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그 진짜로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들지만 아이는 점점 무거워지고. 잘 무거워지죠. 그렇죠. 힘들 것 같아요. 13kg. 이 육아의 여왕이라는 책 표지 그 경환 씨가 말씀하신 대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엄마의 표정이 예, 미묘합니다. 네네. 입술을 깨물고 있네요. 그렇죠. 한쪽을 질끈 깨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육아에 대한 네, 상징적인 의미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의미가 드러날까요? 우선 이를 악물어야만 입술을 좀 꽉 깨물어야만 버틸 수 있다. 그렇죠. 견딜 수 있는 어떤 고된 일이라는 것. 그리고 한편으로 그 아이의 표정, 장난감을 들고 있는데요. 이 아이의 표정은 굉장히 몽환적입니다. 멍하니. 맞아요. 아이의 표정이 아주 좀 다크서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눈이 좀 충혈된 것 같기도 하고. 이 장난감 근데 저희 집에 있는 장난감이에요. 예, 건담이죠. 익숙하네요. 네. 저는 뭐 육아 경험은 어쨌든 현재까지는 없으니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만약 아이를 키운다면 이러한 어떤 난관에 봉착하게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육아에 대해서 경험하기 전에 저도 굉장히 많은 주변에 뭐랄까요? 협박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나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정말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 완화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크게 뭔가 겁을 먹으면 아주 크게 겁주고 상상도 아주 다양하게 펼치다가 그러면 딱 당면했을 때 각오가 좀 돼 있으니까 헤쳐나가기가 좀 괜찮은 편이었어요. 지금 좀 지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아이가 둘인 아버님이 두 분 계세요. 합치면 넷이네요. 네, 박경환 씨와 저희 윤태진 PD님, 쌍둥이 아버님. 저희 계신데요. 입원시킨 경력도 같은 병원을 오간 그 경험이 있어서 저희가 또 돈독합니다. 아마 저희 PD님도 이 책 읽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분명 육아를 해보신 분들은 공감할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소설이긴 합니다. 네. 이 책에 대한 서평을요, 서유인 시인, 또 편집자로 일하고 있죠. 서유인 시인이 썼는데요. 바로 당신이 여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국 소설이 좋아서에 서평을 실었습니다. 이 내용 저희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당신이 여왕입니다. 육아의 여왕의 강렬한 프롤로그는 되도록 여러 남편이 읽어야 할 것이다. 집안일은 도와주는 것이며 아이를 돌보는 것을 실제 눈으로 쳐다보는 으로 대체하며 임신 중인 아내나 출산 후 아내에게서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스스럼 없이 말하는 남편. 남의 편이라 불려왔던 남편들 말이다. 시간은 새벽이다. 주인공 윤현수는 돌지 않는 젖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 밤과 낮, 새벽을 가리지 않고 아이는 운다. 그녀는 젖이 도는데 도움이 된다는 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도리를 다한 평온한 얼굴이 된다. 모든 것은 평소와 별반 다를 게 없으나 그녀는 갑자기 끔찍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모든 평범한 것들 사이에 섞이지 못한 단 하나의 이물감이 그녀를 괴롭힌다.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그녀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른다. 자신의 아이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덮는 것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야, 뭐 하는 거야? 미쳤어? 할 법한 남편은 그녀 곁에 없다. 다행스럽게도 그녀는 금세 멈춘다. 불행스럽게도 그녀는 자살을 생각한다. 역시나 다행스럽게도 자살 기도는 성공하지 못한 듯하다. 이 장면은 소설의 첫 부분이고 우리에게는 읽어야 할 페이지가 아직 많이 남았으므로 육아의 여왕의 경쾌함은 프롤로그의 어두움을 마음먹고 배반할 기세를 보인다. 윤현수에서 지오맘이 된 소설 곳곳에 배치된 그녀의 투두리스트로 쉽게 설명된다. 부지런하고 바쁘고 피곤한 워킹맘이 그것이다. 전업주부든 워킹맘이든 한국 소설에서 육아의 자리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근대문학의 태동기의 육아는 운수 좋은 날에서 설렁탕을 먹고 싶었지만 남의 편에 무심한 폭력 속에 죽은 엄마와 그 엄마의 죽은 신체의 젖을 끝내 빨고 있던 아이라는 그로데스크한 결말 정도로 남아있다. 그것도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닌 운수 좋은 날의 아이러니를 강화하기 위한 배경에 불과하다.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소설에서 육아의 자리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 편의점 아르바이트, 이주노동자, 퀴어 등 여러 소수자를 다루는 데 주저함이 없었던 한국 문학에서 육아를 막 시작하는 젊은 여성의 몫은 극히 적었다. 육아하는 여성은 소수자에 들지도 못했고 특징을 가진 직업군이 되지도 못했다. 실제 삶에서 출산과 육아는 적어도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거나 흔들어버리는 기제가 되지만 한국의 많은 서사에서 그것은 그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특히 장편소설에서 아이 키우는 여성은 숱한 직업과 환경에 놓인 남성의 보조제 역할에 충실했던 것 같다. 육아의 여왕은 육아하는 여성이 주인공이다. 윤현수는 수동적이지 않다. 배경으로 존재하지도 않는다. 한국의 여성 대부분이 보이는 강인함과 근면성으로 서사의 중심에 선다. 그것으로 이 소설의 매력은 이미 충분하다. 예컨대 이런 장면. 주말 부부로 사는 주인공 내외가 만나는 날이다. 새벽에 출발한 남편은 아내를 보자마자 밥을 찾는다. 집 반찬은 이미 아이가 중심이다. 죄다 싱겁고 밍밍하다는 평가에 이어 남편은 말한다. 너 정말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해? 겨우 주말에 한 번 올라오는 남편한테 내가 매일 집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아, 그놈의 집밥이란 무엇이기에. 내 놈 손으로 해서 먹으면 집밥이 아니라 마당 죽이라도 된단 말인가? 이런 분노를 자아내는 것만으로 이 소설은 절반은 성공이다. 이렇게 집밥을 찾아대던 남편은 결국 아이와 아내를 배신하기에 이른다. 육아에 대한 실감나는 묘사와 요동치는 공감으로 뻗어나가던 소설은 이 부분에서 약간의 통속성을 띈다. 통속이라 무턱대고 멀리해야 할 것은 아니다. 고백컨대 육아의 여왕을 앉은 자리에서 다 읽을 수 있었던 힘은 이 통속성에 있다. 그리고 앞부분의 묘사와 공감은 주인공에게 이입되기 주저하던 독자의 무장을 진작 해제해버렸기에 통속을 통속이라 느낄 겨를도 없다. 여기에 윤현수의 친구들이 보여주는 각각의 다른 방식의 삶은 이 소설이 주요 모티프가 되는 육아를 그리는 데에 하나의 답을 정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육아를 하는 인간 모두가 각자가 왕 또는 여왕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일에 크나큰 과장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육아의 여왕의 도입부는 지극히 사실적이다. 소설의 전개는 다소 통속적이며 어쩌면 로맨스에 가깝다. 소설의 결말은 다시 현실로 돌아간다. 도입의 현실과 달리 결말의 현실은 조금 아쉽다. 날마다 극도의 괴로움과 피로함을 마주하면서도 일과 육아 모두를 놓지 않았던 여성 윤현수의 선택은 결국 원래의 자리다. 제자리에서 버티면서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을 그녀는 선택한다. 반대로 이러한 현실성이 이 소설의 미덕일지도 모른다. 지금 이 시각도 숱한 육아의 여왕님들께서 도저히 여왕이라 불릴 수 없는 현실 위에서 소설의 프롤로그와 같은 위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힘이 될 책이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특히 남편이라면 당신의 투두리스트에 육아의 여왕 읽어보기를 꼭 포함하기를 바란다. 네, 경환 씨가 서효인 시인이 쓴 바로 당신이 여왕입니다. 김주현 작가님의 육아의 여왕 서평을 읽어드렸습니다. 서효인 시인 편집자, 이 서평을 쓰신 분인데 이름이 익숙합니다. 네, 굉장히 많이 들어본, 지면에서도 많이 본 것 같은 예, 그런 분인데 어떤 분이죠? 이분이 우선 시인인데 시인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또 산문을 잘 쓰는 작가로도 유명을 합니다. 이게 다 야구 때문이다 라는 재밌는데요, 제목부터? 예, 산문집도 냈는데 이게 또 TV 매체 비밀 독서단에 소개가 되면서 예, 좀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원래
많은 독자들이 알고 있었지만 역시 매스컴을 타니까 달라지더라고요. 판매량이. 또 서유인 시인이 시인으로 제가 유명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시집을 낸 건 2권입니다. 첫 번째는 소년 파르티잔 행동 지침이라는 시집이었고요. 두 번째 시집이 100년 동안의 세계 대전이라는 시집인데 이 시집으로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점에서 시인들이 모두 다 한 번쯤 꿈꿔보는 상이 바로 김수영 문학상이거든요. 왜냐하면 김수영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 때문인데요. 네네. 예, 김수영 역도 있지 않나요? 춘천 가는 길에. 그건 김유정. 그렇구나. 딴 얘기구나. 네. 예. 그런 점에서 서유인 시인이 시인들 또 산문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다 유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예, 편집자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한국 문학들 또 소개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서효인 시인 겸 편집자가 써준 서평을 저희가 읽어봤습니다. 바로 당신이 여왕입니다라는 제목의 서평이었는데 육아의 여왕 육아를 경험하지 못해본 우리 허희 씨는 이 서평을 읽고 어떻게 육아의 여왕이라는 책이 좀 가깝게 느껴지시던가요? 어땠나요? 예, 우선 만약 제가 이 책을 읽지 않고 서평을 읽었다면 역시 한번 읽어보고 싶다. 도대체 육아의 무게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무겁길래 이렇게 쓴 것일까 하고 책을 펼쳐봤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서평을 다시 읽었더니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게 제 생각에는 서유인 시인과 저의 해석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그 서유인 시인이 이 책의 프롤로그를 소개하면서 이 서평을 쓰고 있는데 근데 이 프롤로그와 본문의 시점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프롤로그에서는 여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3인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소설 본문에서는 이제 나라는 1인칭의 시점에서 윤현수가 자기 이야기를 직접 하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앞에 프롤로그가 반드시 윤현수라는 이 소설 안의 주인공으로 치환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인칭을 다르게 쓴 건 저는 나름대로의 작가가 의도한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윤현수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결국 아이를 낳은 여성들이라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임을 이렇게 여자라는 그 3인칭 명사로 이렇게 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꼭 한번 찾아오죠. 집안에만 있어야 하고 지금까지의 삶과 너무 다르고 세상과 내가 섞여 있지 못하는,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죠? 이물감이라고 표현했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서평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서평이라는 것은 결국 책을 먼저 읽은 사람의 하나의 감상기, 그렇죠. 해석기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신 다음에 나는 그렇게 안 읽었는데? 라고 하면서 일종의 반박, 다른 지점들을 이렇게 짚어나가시는 그런 서평을 또 한번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낭만서점 댓글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경환 씨가 만약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쓴다면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일단 육아에 대한 공감 이야기들이겠죠. 제가 쓰는 서평이니까. 아마 경환 씨의 에세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책을 읽고 나의 육아의 경험들을 털어놓는다 하면서 하나 둘 시리즈로 털어놓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표지만 봐도 공감 가는 자세예요. 이게 늘 집을 드나들 때 하는 자세고요. 아이를 안아야 되고 아이를 안으면서 아이가 번지 점프를 합니다. 이제.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를 믿고 몸을 던진다고. 1, 2, 3 번지. 굉장히 허리에 무리가 근데 가볍긴 하니까 무거워지고 있긴 하지만 재밌게 지내고는 있는데요. 육아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 제일 쉽지 않느냐면은 작가님 모시고 더 얘기하겠지만
할 수 있는 이렇게 투두리스트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놨는데 절대 못하고 하루가 마무리되는 거죠. 그쵸. 그게 진짜 큰 스트레스더라고요. 제가 아내가 없을 때 겪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전 며칠 겪었을 뿐이지만 엄청납니다. 네. 저는 만약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쓴다면 약간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예. 아니면 소설을 제가 나름대로 써보는 서평을 한번 구성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왜냐하면 구조죠? 저는 아이를 안 낳을 수도 있으니까. 예. 현재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지면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험하게 될지도 몰라. 그렇죠. 무슨 건가요? 그러한 그러니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과연 어떠한 체험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이 책을 통해 발휘를 해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가 서평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자, 그럼 드디어 우리 육아의 여왕님을 모시겠습니다. 육아의 여왕을 쓰신 작가 김주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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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의 여왕을 쓴 김주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나 다소곳하고 네. 앳된 목소리.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낭만서점을 찾아주신 작가분들 중에 거의 최초 아닌가요? 이렇게 커피를 여러 개를 사서 네.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려심.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그동안 모신 작가님들 디스하는 게 되네요. 죄송하고요. 아니, 보통은 저희가 커피를 사서 이렇게 그러게요. 드리잖아요. 예. 저희도 준비해놓고 있었는데 작가님이 또 이렇게 미리 생각을 또 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또 제가 손에 쥐고 있습니다. 예, 김주현 작가님에 대한 소개를 또 경환 씨가 준비하고 계시죠? 네, 언제나 작가 소개는 제가 하니까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주현은 서울 백병원에서 태어나 출판사 불명 세계의 명작 동화 전집과 명랑소녀 소설 시리즈를 몽땅 섭렵한 유아동기를 거쳐 강경옥, 신일숙, 이미라, 이은혜의 만화에 아낌없이 용돈을 투자하는 청소년기를 보냈다. 그리고 10대 후반부터 공지영, 신경숙의 소설에 퐁당 빠져 지내지만 정작 국문학과에 다니던 재학 시절에는 습작은커녕 친구들과의 열정적 수다와 연애, 맥주, 11가지나 되는 버라이어티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학창시절 별이 빛나는 밤에나 디스크쇼와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의 엽서를 보내 뽑히곤 했던 실력을 살려서 라디오 작가가 된 후에 결국 글을 쓰고 있을 때가 가장 나답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머릿속에 복잡거리는 재미난 이야기들 때문에 매일 새 폴더가 생성되는 넷북을 샤넬백보다 사랑하며 앞으로 소설과 드라마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멀티 작가로 살기로 결심했다. 예, 이러한 양력을 가지고 계신. 예, 그리고 그 뒤에는 모셨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셨는지 쭉 나와 있고요. 네네. 네, 보통 작가 소개를 할 때 자신이 어떤 병원에서 태어났는지는 백병원이에요. 예, 밝히지 않는데 백병원, 이렇게 딱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출판사 불명 세계 명작 동화 전집. 네. 읽으셨고요. 또 대학 시절에 11가지나 되는 버라이어티한 아르바이트를 하셨다고요. 저도 아르바이트를 꽤 해봤는데 11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한 6가지? 네. 대여섯 가지 정도인데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아마 이 프로필을 직접 쓰셨겠죠? 제가 첫 번째 소설을 2011년도에 출간을 하면서 썼던 자기소개인데 지금 들으니까 너무 민망하고. 아니, 그 소설에서 익숙해졌던 그 필체가 여기 녹아 있어요. 이거를 이번 육아의 여왕 출간 때 좀 바꾸고 싶었는데 그냥 쓰셨더라고요. 네, 전 출간을 대고 이걸 보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그렇구나. 네. 아니, 백병원을 밝힌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2011년에 그 전에 프로필에 쓰셨을 때 이걸 넣으신 이유는 그때 어떤 당시에. 거였나요? 그냥 좀 나의 고향 같은 느낌이기도 아니, 했고. 저는 근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육아의 여왕이잖아요.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는지를 밝히는 게 이 소설에서만 할 수 있는 양력이다 생각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요. 예리해요. 예. 근데 오히려 상관이 없었네요. 옛날 그냥 넣으신 거다.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약간 자라면서
엄마랑 아빠가 너는 백병원에서 태어났다. 이런 걸 되게 이제 강조를 하셨고 구전으로 듣던 얘기를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큰 병원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는 그쵸. 큰 병원이었을 것 네. 같아요. 네. 어우. 그만큼 그러면은 어머님이 그 분만에 좀 어려움을 느끼셨던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건가요? 그렇게 건가요? 난사는 아니셨던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아빠가 그때 당시에는 초음파가 없기 때문에 성별이 이제 출산 전에 알 수 없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딸입니다라고 딱 얘기를 듣고서 아빠가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 백병원 복도에서 내가 만세삼창을 했다. 예, 그런 얘기를 어릴 때 되게 많이 듣고 자라서 나는 백병원에서 태어났구나 이런 게 되게 뼛속 깊숙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거 이런 거랑 그럼요. 비슷하게 반대로 네,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무슨 병원에서 태어난지는 그러니까 전 전혀 몰라요. 몰라서 이 양력이 굉장히 특이하게 신선합니다. 다가오더라고요. 사랑받고 자라셨네요. 어렸을 때는 또 만화에 빠져드셨다가 나중엔 소설을 읽으셨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문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셨나 봐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걸 되게 좋아하고 위에 오빠가 읽던 책들을 그냥 방에서 놀면서 그냥 주워가지고 읽으면서 좀 읽기에 즐거움에 빠졌던 것 같고 형제들이 뭘 듣고 보느냐가 굉장히 영향 많이 미치죠. 그럼요. 예. 오빠는 보지 않고 방치되어 어떤 그런 책들을 이제 제가 읽고 그러면서 되게 상상을 많이 하고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우울하거나 하면 이제 만화책을 읽고 이러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약간 현실 도피였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만화나 소설 속의 세계에 빠져서 있었던 걸 되게 즐겨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엄청난 자양분이 된 거잖아요. 작가로서. 저는 이런 지점에서도 작가님과의 공통점을 느낍니다. 어떤 어렸을 거죠? 때 만화, 뭐 지금도 만화에 빠져 있지만 그리고 나서 소설을 만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도 국문학과에 진학했잖아요. 이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근데 작가님과의 공통점도 있지만 여기 소설 속 그 주인공이 남편이죠. 예. 그 남편이 자꾸 제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결혼도 안 하셨는데 왜 오버랩이 되는 겁니까? 박사 수료하고 나서 이제 논문 못 쓰고 그런 막, 부분에서. 네. 그러면서 막 아내한테 짜증내고 막 이런 남편의 모습이, 나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계속 염려를 했던 게 생각이 나고요. 그렇군요. 근데 국문학과에 와서 습작은 하지 않고, 예. 다른 뭐 아르바이트나, 습작은커녕 친구들과의 열정적 수다와 연애. 그쵸. 예. 이런 걸 하셨다고 했는데, 네. 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국문학과에 가면 글 되게 많이 쓰지 않을까? 아마 작가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부분이 없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국문학과에 오면 생각보다 그렇게 글쓰기 하는 시간이랄까? 이런 게 많지 않아요. 예. 많지 저도 않고 철학과에 가면 사유를 할 줄 알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제가 국문과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읽기를 좋아해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쓸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그냥 레포트나 과제에 의무적으로 그냥 몇 번 써봤던 게 다인 것 같고 많이 읽으면서 지내고 또 친구들과 아시겠지만 국문과생들이 또 술을 많이 먹으니까 술도 많이 마시고 그러면서 동아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가지고 20살 때부터 연애를 해서 네 제가 그 소설 속의 현수랑 비슷한 점이 그렇게 9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케이스여서요. 20살 때인가요? 네, 20살 때 만난 거죠. 정말. 오, 진짜 대단하시다. 네네. 보통 그런 경우가 정말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랬나 20살 때 싶어요. 많이 만나긴 하지만 대체로 몇 개월 내로 헤어지는 게 그러면 안 됐다면. 일반적 네. 코스였는데 예. 예외적인. 그렇군요. 소설 속의 주인공과 또 비슷한 연애사를 그러게요. 가지고 자전적인 계십니다. 경험이 또 녹아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11가지나 되는 버라이어티한 아르바이트 중에서 혹시 좀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그때 당시 쓸 때는 11가지가 맞았는데 예. 지금은 또 좀 가물가물하지만 선거운동원 도 오. 했었고 네. 이 춤추는 거. 예, 뭐 그런 것도 하고 또 전화로도 막 이렇게 그 후보를 이제 홍보하고 또 웨딩 드레스를 대여해 주는 곳 그런 데서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카페에서도 해봤고 예. 그다음에 가장 편했던 건 뭐 과외나 학원에서 일했던 그랬던 것 같아요. 시간당 보수도
높고 하니까. 네. 그것도 이 주인공이랑 또 겹쳐지네요. 그렇죠. 네, 주인공의 그래서 직업이 경험이 있어요. 논술 강사죠. 네. 네. 예, 그런 아르바이트 하면서 되게 겁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요? 다 즐겁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라디오 작가는 알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일도 겪으셨고 네. 하셨고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이미 뭐 별이 빛나는 밤에나 뭐 디스크 쇼와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엽서를 또 자주 보내셨다고. 네. 그러면서도 또 뽑히셨대요. 저도 음. 이거 몇 번 보내봤는데 그러니까 다 안 됐거든요. 별밤 뽐내기 그런 이름이지 않습니까? 오. 네. 이게 정말 뽐내기 대회가 경쟁률이 저희 되게 때 높은 인기였어요. 네. 그런 사연이잖아요. 이 당첨된다는 네. 것 네. 자체가. 거기서 그거 출신 가수도 있잖아요. 헤이 씨도 그 출신이시고. 제가 여기서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가수 김현철 씨를 너무 좋아해서 예. 고등학교 때 나는 대학생이 되어서 왜요? 예. 김현철 씨와 꼭 결혼을 해야지 아.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팬이었던 거예요. 중학교 어떤 앨범 좋아하세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다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그리고 뭐 달의 몰라. 달의몰라. 굉장히 달의 초반을 몰라. 좋아하셨네. 예, 그때부터 예전이네요. 빠져가지고 그 전에 앨범도 이제 듣고 심지어 고3 때도 그렇게 디스크쇼에 엽서를 쓰고 또 공개 방송 가가지고 예 이제 그때 활동 많이 하실 네. 때죠? 그러면? 심지어 저는 알지도 못하는 옆반 친구가 고3 때 어떻게 알았는지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요? 그럼요. 이상한 얘기하고 김현철 너가 팬이라며 막 이러면서 이제 쪽지를 딱 주고 가는 거예요. 집 주소가 적혀 있는 거예요. 어머. 전 알지도 못하니까 모든 친구들이 아는 거죠. 쟤는 김현철의 팬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날 바로 선생님께 이제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서 제가 잠실에 살았었는데 광장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친구랑 같이 혼자 가기 창피하니까 친구랑 옆반 친구랑 같은 반 친구랑 또 조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반 친구랑 같이 지하철을 타고 그 광장동의 아파트를 찾아간 거예요. 어머. 그래서 찾아갔더니 이제 배를 누른 거죠, 용감하게. 김현철 씨 어머니가 나오나요? 네! 오. 띵동 눌렀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한 번에 딱 열어주시면서 들어와 막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차도 마시고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대박이다. 아니 김현철 씨는 어디 가고? 뭐 방송하러 가셨거든요. 그때 한참 바쁘실 때. 예. 그때 이렇게 매는 키보드도 나오시고 약간 춤도 추시고 그랬어요. 그때 네. 왜 그래 뭐 이런 곡들이. 네, 맞아요. 저도 아주 좋아했었는데. 네.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 또 이제 전화가 와서 받으시면서 너희들은 그러면 현철이 방 들어가서 좀 놀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그래도 되냐 그랬더니 된다 그래서 친구랑 가서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내가 지금 현철 오빠의 방에 이거 오늘 아침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침대에 한번 살포시 앉아보고 차마 눕지는 못하고 앉아보고 왔다 간 건 아세요? 그럼 나중에? 근데 그런 팬들이 꽤 있었던 아.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팬들을 좀 살갑게 이렇게 대해주셔서 그렇구나.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 행복했지만 김현철 씨를 직접 만난 게 아니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또 찾아갔죠. 고3인데. 그래서 몇 주에 찾아갔을 때는 배를 눌렀는데 기척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왠지 여자의 직감이 있는 것 같다. 이래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데 그걸 받는 듯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있구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래서 친구랑 그 복도에 이렇게 잠깐 한 30분 정도 앉아 있는데 잠깐 아닌데요? 거짓말처럼 딸깍 문이 열리더니 또 그분이 나오신 거예요. 어머. 만났다.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막 이래가지고 같이 이제 본인은 방송하러 가신다면서 내려가자 1층으로.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내려왔던 그 순간이 제 친구는 이제 구석에 왠지 코너에 그냥 벽 보고 서 있고 저랑 이제 김현철 씨랑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내려왔던 그 기억이 되게 저한테 그러고 그냥 팬으로서. 내려오셔서 빠이빠이하고 헤어지신 건가요? 대학생이니 그래서 고등학생인데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하렴 이러고서 1층에서 내려와서 본인은 차를 타고 가시고 저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거짓말처럼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어머.
그날 그래서 저 이게 너무 감동적이면서 아 사람이 되게 이렇게 기쁘면 눈물이 날 수 있구나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 느낀 거예요. 그 힘으로 이제 고3 시절에 버텼던. 네. 아니 그러면은 그 이후로 뭐 라디오 작가도 하시고 했는데 네. 그냥 이렇게 방송국에서 만나신 적은 없으세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라디오 작가가 됐는데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지금 없어요. 라디오도 하고 계신데. 네, 심지어. 근데 네. 저랑 그때는 쉬고 계실 시기였고 타이밍이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진짜 요즘 뭐 사생 팬들이라고 예, 예. 하죠. 이른바 정말 그 가수나 뭐 연예인들의 집에 찾아가서 막 예. 하는 그런 팬들이 난리라고 되게 힘들다고 막 이렇게 연예가 중계나 뭐 이런 데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너무 최초 훈훈한 씨는- 스토리. 예. 지금. 주소를 그냥 예, 예. 공개 막. 어유 되게 놀라. 예. 저는 막 모든 게 운명처럼 시작되었다며 네. 이거를 왜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아이가 나한테 이 주소를 주는 거지? 저는 약간 일단 좀 행동을 하고 보는 스타일이라 네. 그 육아의 여왕이 정말 예, 예. 자전적인 경험이 많이 녹아있다는 게 예, 예. 여기 또 춘천 가는 기차가 그러니까요. 들어 있습니다. 예, 예. 김현철 씨의 노래가 왜 나오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팬심이 또 있었구나. 보통 예, 그런 알게 게 됐네요. 아니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도 팬인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저는 몇 번 뵌 적이 있거든요. 아 정말요. 예. 네. CD도 전해드리고. 자, 아니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흡입력이 있으시네. 굉장히 스토리가 탄탄해요. 듣게 돼요, 계속. 아니 그리고 실제 예. 경험한 게 진짜 많으시네요. 그냥 잠깐 입을 열었는데 그냥 내러티브가 굉장히 탄탄해요. 살아있어요. 예. 이게 리얼리티가 있잖아요. 예, 예. 저희가 알리고 싶은 소설가라는 뭐 이런 제목으로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육아의 여왕 쓰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시기에도 본인 작품이 알리고 싶은 소설, 또 나는 알리고 싶은 작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처음에 그 윤 PD님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 예. 지금 김현철 얘기할 때랑 너무 볼륨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어떡하지? 목소리 톤이 달라졌어요. 계속 하시죠. 예. 전화를 받았을 때 이제 이 기획 의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뜨지 못한 좋은 소설이라고 얘기하실 때, 그건 바로 저다. 저의 이야기다. 예, 저희가 좀 완화했어요, 표현을.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알리고 싶은 소설가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일단 소설을 쓴다는 거는 많은 대중들과 좀 소통하고 싶은 그런 바람으로서 이제 쓰여진 거긴 한데, 예. 제가 좀 부끄러움이 많아서. 예. 그렇군요. 그럼 겸손의 말씀이신 것 이 같기도 소설 하고. 그러니까 윤 PD님이 전화를 주셨을 때 네. 그래 바로 이게 뜨지 못한 나다라고 소설이야. 딱 무릎을 치셨는데 왜 육아의 여왕이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을 받았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그 이영훈 작가님 예. 방송을 들었더니 예.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잘 쓰지 못해서라고. 그 네네, 방송에 잘 오셨죠? 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하셨던 것 그렇죠. 같은데. 우선 그걸 대전제로 까시고 네. 그다음에 다른 세부 사항을 또 말씀해 주셨죠. 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맞아, 막 이러면서 이제 들었고 또 제가 생각해보는 다른 이유라면 이게 주 독자층이 아무래도 그 타겟으로 삼은 독자층이 엄마들이다 보니까 육아를 실제 하는 저도 그 시간을 지나오고 지금 겪고 있지만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뭔가 책을 읽을 겨를이 그런 마음의 여유 또 그다음에 물리적인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독서를 한다는 거는 굉장한 그 시간 할애와 마음의 다짐 이런 게 네.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아이가 있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그렇죠. 차라리 그 시간에 뭐 내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한다거나 아니면 잠깐 잠을 잔다거나 뭐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이럴 수 있겠지만 책을 읽는다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조심스럽게 해본 적도 있고 그래서 또 제 책을 읽고 서평을 남겨주신 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굉장히 감사한 게 그 시간을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쪼개서 책을 읽고 이렇게 인터넷에 서평까지 남겨주시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럼 그 서평을 남겨주신 분들이 대체로 이렇게 뭐 육아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던가요?
아니면 대부분이요. 90% 이상인 것 같아요. 아니 저희 아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을 제일 먼저 집어들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아기 끼어 안고 있으면서 뭐 수유하면서 이유식 만들면서 이 책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참 재밌게 보는구나 하고 저보다 먼저 봤거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말. 네. 그러니까 주 타깃층이 말하자면 이렇게 육아를 경험하신 분들이거나 뭐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작가님이 나름대로 내 책을 읽어주지 않을까 하셨는데 정작 그분들이 시간이 없었다. 이게 그건 어떻게 보면 약간 핑계 아프네요. 같기도 하지만 네. 뭐 어느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네. 네. 이 뭐 양력에도 그렇고요. 소설과 드라마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멀티 작가로 살기로 결심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약간 일단 난 이렇게 할 거야,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소개를 쓸 때도 그런 식으로 썼는데 이게 첫 번째 소설 때 썼던 소개잖아요. 정말 그걸 보고서 첫 번째 소설도 막 제작사에서 연락이 와서 판권도 이제 바로 말하는 대로군요. 네. 예. 그땐 그렇게 됐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꽤 많이 진행이 됐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약간 제 그 펀딩의 문제로 인해서 무산되긴 했지만 그렇게 됐었고 지금 소설도 지금 드라마 제작사랑 계약을 해서 예. 지금 제가 대본을 쓰고 있는 중.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걸 드라마로 이제 만나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네요. 육아의 여왕을요? 네.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오시기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아침 드라마로 딱이다. 전 미니 내지는- 시리즈를 좋아해요. 미니 시리즈인가요? 일일 드라마 내지는 약간 그런 가족적인 얘기도 있고 하니까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미니 시리즈로 그럼 제작됐나요? 대본은 미니 시리즈용 대본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그럼 혹시 염두에 두고 있는 배우 캐스팅. 있으세요? 어디- 그냥 뭐 아직 실현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네. 나는 이런 배우가 좀 이 역할에 어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디까지나 이건 제 바람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여왕 하면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김남주 씨? 네. 네. 이제 그분께서 해주시면 굉장히 영광이고 또 이제 그 캐릭터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작가로서. 예. 그럼 남편 역할은 혹시? 찌질하고 네. 좀 뭐라 그럴까 되게 현실적인 남의 편 같은 그런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 생각을 했는데 네.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겠다고. 예. 그러니까 너무 남편에 대한 애정이 없다. 지훈에 대한. 그 캐릭터에 대한 네. 애정이 어느 분이 하시면 어울릴까요? 그냥 김승우 씨가 오면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예. 그것도 그렇죠. 괜찮겠네요. 네. 이 육아의 여왕이라는 작품의 작가의 말을 보면 이런 문장이 써 있습니다. 다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엄마 혼자서만 노력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이렇게 쓰셨는데 네네. 궁금하다는 얘기는 결국 그게 아니란 얘기죠. 엄마 혼자서만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고 계신 건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경환 씨 어떻습니까? 아니 요즘에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 얘기잖아요. 아빠가 남편이 육아를 도와준다. 집안일을 도와준다. 왜 도와주냐?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너도 육아를 하는 거다.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약간 뜨끔하기도 하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요. 네, 그런 어떤 포스팅을 보고 제가 또 깨달은 바가 있었는데 바로 육아의 여왕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딱 머릿속에 든 생각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걸 왜 얘기해주지 않았지? 왜 나한테 아무도 자세하게 솔직하게 얘기해주지 않은 거야? 라는 게 너무나 화가 났고 나는 이걸 그럼 알려주겠어. 나는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즈음 뉴스 기사에서 그런 산후 우울증으로 이제 되게 끔찍한 산후 우울증을 겪던 그 엄마가 되게 끔찍한 사고를 저지르는 이런 기사들을 접하면서
관심 있게 좀 검색을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뭐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 몇 줄로 이제 딱 보여지는 기사지만 그런 것들이 뭐 한 달에도 몇 번씩 일어나고 너무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그런 일을 저지른 엄마에 대해서 너무 차갑고 냉정한 시선으로 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즈음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예. 아니, 저 하신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예. 분만실에 제가 첫째 때 같이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2시간 넘게 있다가 나왔거든요. 가까이 그렇게 병원에 있었는데 이런 건데 왜 나한테 아무도 안 알려줬어? 이런 거면은 좀 나한테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이렇게 힘든 건데 첫 아이가 나온다는 게 좀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경환 씨가 이 정도인데 예, 예. 정작 출산 제가 낳은 것도 아닌데. 예, 아내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이런 건 줄 알았으면 내가 예. 안 했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정말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저희 둘이 펑펑 울었죠 뭐. 예. 그리고 그냥 예상 시간을 조금씩 벗어나는데 그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다음 날 돼서 나오니까 뭐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니 뭐 단순히 그런 출산을 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낳고 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육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뭐 이 말도 못하는 이 아이를 정말 나의 도움 없이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생명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하나의 생명을 내가 지켜내고 키워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은 굉장히 정말 상상 이상으로 컸던 것 같고 그게 아이를 내가 사랑하고 아이가 예쁜 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네. 예. 뭐 아이를 낳은 걸 후회해. 아이가 싫어 이거는 전혀 아니지만 거기에서 오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부담감 거기에는 또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오는 어떤 좀 정신이 피폐해지고 몸이 자꾸 지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저는 정말 한 이틀 전인가 그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이 한국에서 통계를 냈더라고요. 이 가사 분담이라고 해야 될까? 가사 노동의 시간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이렇게 따져봤는데 남자가 압도적으로 적더군요. 맞벌이라 하더라도 네. 그런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 거의 3배 가량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서 한국 남자들이 정말 여전히 가사나 육아에 대한 신경을 거의 쓰지 못하고 있구나, 혹은 쓰지 않고 있구나. 네, 이런 한탄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만 해도 음식은 진짜 할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일은 그쪽으로 넘어가고 할 줄 몰라서 못하는 일들이 하나둘씩 리스트가 생기다 보면은 그쵸. 예, 가사 분담은 당연히 퍼센테이지가 아래 쪽으로 그러니까 넘어가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할 줄 몰라서라는 것에 대한 이제 비판이 뭐 할 줄 모르는 게 뭐 자랑이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못하면 배워야 배우면 된다. 되지. 그렇죠. 이러고.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다. 네. 또 이런 문장이 작가의 말에 쓰여 있는데요. 이 순간에도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로 인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이 땅의 모든 당신들, 그대들 덕분에 나도 지금까지 잘 해올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쓰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 소설을 썼지만 이게 굉장히 뭐 문학성이 있거나 뭐 문장이나 문체에서 주는 그런 감동을 주려고 쓴 소설이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느끼는, 엄마들이 느끼는 감정을 그냥 저는 문자로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읽으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읽으시진 않았지만 네. 읽으시는 분들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저는 소설을 쭉 읽어나가면서 예.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예. 투두 리스트가 챕터마다 나오잖아요. 네. 저희 집에도 투두 리스트가 여기저기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투두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예. 내가 뭘 하고 싶다. 목록을 이제 정해서 해야만 한다. 예, 해야만 한다. 이렇게? 근데 이 소설에서 하는 나오는 거잖아요. 투두 리스트는 뭐 기저귀 사기, 뭐 알아보기, 그리고 뭐 만약에 이제 여기 주인공은 선생님이니까요. 네. 고1반 아이들 시험지 첨삭 이런 거 있고요. 네. 예, 그렇죠. 자신이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업무상, 육아상 네. 투두 리스트가 있는데 네. 보다 보면 윤스 리스트가 나와요. 네.
굉장히 근데 이게 다른 거잖아요. 네, 윤스 그렇죠. 리스트가 주는 의미와 투두 리스트가 주는 의미가 다른데 여기서 그 리스트가 다른 것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짠한데 투두 리스트의 어느 날은 윤스 리스트 기억하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윤스 리스트 하나 찾아서 읽어드리면요. 1. 지호랑 둘이 종일 뒹굴거리고 낮잠 자기. 2. 바리스타 자격증 따기. 3. 싱글 때처럼 친구들하고 밤새워 놀기. 4. 엄마랑 단둘이 여행 가기. 그리고 점점점 해서 이건 소설을 좀 읽으셔야 이해를 할 텐데 5. 지훈과 헤어지기. 이렇게 있습니다. 지훈이 남편이죠? 네. 예. 그러니까 주인공 현수가 본인의 핸드폰에 항상 투두 리스트만 기입을 하고 다니다가 어차피 그걸 다 해내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머릿속으로는 해야 한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은 없다라는 걸 옆에서 수호가 인지시켜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그전까진 그런 것을 인식조차 못하고 살다가 아, 그렇구나 해서 나만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데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몇 년간 투두 리스트만 작성하다가 나를 위한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뭘 그렇게 대단한 걸 내가 적는다고 이렇게 어렵지?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적어나가는 현수를 상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제 모습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소설을 보셔야 되겠지만 거기 마지막에 지훈과 헤어지기는 부부관계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걸 어렵게 결정하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엄마 윤현수에서 원래 본래의 여자 윤현수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네, 그런 계기가 되는 예. 윤스 리스트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호맘이라는 것과 네. 윤이라는 네. 그 명사의 차이도 있는 거죠. 네. 엄마로서 해야 될 일과 나라는 네. 그런 본인의 어떤 그 고유한 정체성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간극이 존재하는 것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뭐 이렇게 국가에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꼭 문제일까? 네. 그러니까 아이가 물론 굉장히 큰 기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치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사회가 점점 돼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아이를 낳는 것은 숭고하다라는 것으로만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네. 그러니까 어떤 육아의 민낯을 좀 확실하게 사람들이 알아야만 본인이 거기에 대한 선택을 더 똑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허희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육아를 요즘 젊은 세대에서 굉장히 이제 아이를 낳지 않고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도 보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단지 우리 부부만의 행복을 찾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인 문제들 사회적으로 일단 결혼이 힘들고 그다음에 집을 마련하기가 힘들고 또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까지 엊그제 무슨 통계를 보니까 최소 3억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부담감들이 어떻게 보면 점점 출산과 육아를 포기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저도 해봤어요. 네. 재밌는 그 SNS에 그림과 글이 있었는데 네. 뭐 명절 때 이제 만나서 뭐 애는 안 낳냐 결혼 안 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선인장도 말려 죽인다고 애는 무슨 애냐고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 한국 소설이 좋아서 장강명 작가가 기획한 이 서평집에 본인의 작품이 들어갔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솔직히 윤 PD님이 전화하셔서 알았고요. 그리고 모르셨군요. 그때 서효인 작가님이 추천을 하셨다고도 그때 얘기하시던데 제가 서효인 작가님을 2015년 12월에 만나 뵙고
그 뒤에 문자도 한번 주고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만나 뵙게 됐냐면 이 얘기도 해도 되나요? 그럼요. 제가 어느 날 네이버에 제 책을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하죠. 네, 해야죠. 15년도 11월인가? 그때 검색을 했는데 예. 그때 서효인 작가님 EBS 육아학교라는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하고 계셨는데 예. 육아하며 읽기 좋은 책이라는 코너에서 이 책을 소개할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박주연 작가의 육아의 여왕을 소개할 예정이. 나 말고 또 다른 작가가 이 책을 썼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타더라고요. 오타였죠. 네. 그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저 또 방송을 듣고 열심히 듣고 거기에다가 게시판 너무 감사하다. 제가 글을 한 줄 남겼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같이 한번 이렇게 방송을 해보자. 연말 특집으로. 그래서 제가 12월 마지막 날에 서효인 작가님 뵙고서 같이 또 육아의 여왕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다른 제가 추천하는 소설에 관한 이야기도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그 전에 이제 미팅을 한번 하고 그 방송에서 뵙고 2번 뵌 게 단데 이렇게 추천을 해주실지는 몰랐던 거죠. 서평을 써주셨습니다. 사실은 또 제가 그 전에 그 방송으로 알기 전에 잘 왔어 우리 딸이라고 서효인 작가님의 산문집이 있어요. 그 첫째 딸에 대한 그 정말 굉장한 아빠의 러브레터 같은 느낌? 너무 절절한 그런 사랑의 편지 같은 산문집인데 그걸 제가 그 전에 읽고 되게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참 좋다. 정말 이런 아빠의 책을 선물 받을 수 있는 딸은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아빠가 백병원에서 태어났다고 계속 얘기해 주신 네.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네네. 러브레터인데요. 그래서 그 작가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던 차에 그렇게 책을 소개해 주셔서 만나 뵙게 됐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 안녕하세요. 시 쓰는 서효인입니다. 책 만드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김주연 작가의 육아의 여왕이라는 소설을 추천했습니다. 육아의 여왕이라는 제목처럼 육아하는 엄마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하나의 존재, 하나의 사람이 아닌 그냥 아이를 키우는 일종의 도구로서 사회에서 많이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저도 두 아이를 키운 아빠로서 아이의 엄마를 볼 때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이 책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사람, 한 여자, 하나의 인격체로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또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 책을 통해서 또 재미있게 간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주연 작가님, 서효인입니다. 지금도 한참 육아에 힘쓰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작가들을 얘기할 때 직장에 다니면서 소설을 쓰기란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많이 평가들을 해요. 투잡이죠, 보통.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집에서 전업주부, 흔히 말하는 전업주부, 또 아이를 키우면서 소설을 쓰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 창자의 고통을 느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독자들이 소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육아의 여왕처럼 삶에 천착한 그리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리고 동시에 재미있는 소설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응원합니다.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 서점입니다. 그 서평이 이것뿐만은 아니잖아요. 아까 또 네티즌들 서평을 네. 찾아보셨다고 했는데 기억에 남는 서평 혹시 있으신가요? 어느 분께서 아내분이 읽으시고 남편분이 읽으셨는데 서평을 남편분이 쓰셨더라고요. 아내가 이걸 울면서 봤다. 울면서 봤고 이제 나도 되게 공감을 하면서 봤고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이 지호가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혜린과 려라는 친구가 나오잖아요. 네. 주변에. 그 친구들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주셨는데 남편분께서 쓰신 거라 그런지 저는 더 감사하고
네, 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서평을 쓰신 분들이 공감이 간다라는 말과 같이 많이 쓰시는 내용이 슬펐다라는 얘기예요. 슬프셨대요. 그래서 현실을 너무 마주하게 하니까 슬픈가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슬프게 쓰고 싶진 않았는데 네, 통통 튀잖아요, 문체도. 네. 예. 슬프게 쓰고 싶진 않았는데 이게 굉장히 슬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스스로 좀 돌아봤던 계기가 됐고 또 어떤 미혼의 여성분께서 쓰신 서평이 있었는데 예. 전혀 공감이 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대체. 그리고 뭐 결혼을 하라는 거냐? 아이를 낳으라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서평을 쓰셨던데 전 되게 재밌었어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기 전에 전혀 몰랐던 이야기고 관심도 모르죠. 없었고 예. 네. 그 진짜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은 초반에 나오는 그 아이 배변 얘기 있잖아요. 네, 네. 사진 찍어서 보내고 네네. 그거 무슨 용납할 책에, 수 없죠. 무슨 이런 얘기 있어?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생각이 예. 다르긴 한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미혼 여성분이 예, 이 책이 잘 공감 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반드시 경험을 해야만 뭐 이 책이 읽힌다라는 말과 이제 같은 해석인 거잖아요. 근데 모든 소설이나 모든 작품이라는 것이 사실 그걸 해보고 나서 읽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무슨 해양 스펙타클 뭐 이런 그 소설 읽는데 내가 무슨 원형어업에 꼭 종사를 해봐야만 그 소설이 이렇게 픽신하게 느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소설의 공감 여부를 좀 따지는 것이 반드시 그걸 경험해봐야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하면 저에 대한 알리바이이기도 한데요. 제가 왜 이야기를 그렇게 구구절절하냐면 육아의 여왕을 네. 제가 읽는데 제가 육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설이 공감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어렸을 때 이런 경우에 이런 말 하죠. 호래비 혼자 육아 안 해봤어.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지금 제가 이 방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소설을 읽을 때도 이 부분은 근데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얼리티라는 것이 반드시 경험의 여부에만 달려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여기 또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음마 아파트, 반포 자이 아파트, 실제 아파트 이름 나옵니다 소설에. 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4 나오고요 차종. 그런데 윤현수가 나온 대학은 한국대학교예요. 없는 이름이죠. 이왕 리얼리티 살리려면 실제 대학 이름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 질문은 우리 허희 씨가 만든 질문인데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대학교라. 네, 저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한국대학교라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학교 이름을 썼다라는 걸 깨닫게 됐는데 이때는 현수가 스타 강사니까 명문대학교를 나온 그런 설정이었기 때문에 굳이 실존하는 학교 이름으로 바꾸자면 그쯤이 맞을 것 같아요. 어허. 네. 인류대였군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윤현수의 이런 어떤 논술 강사로서의 커리어 이런 것들이 결국 윤현수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치가 사실은 대단한지를 뭐 이러한 뭐 학벌부터 시작해서 예, 대치동의 뭐 1타 강사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윤현수가 육아 문제 또 가정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힘겨워합니다. 이게 또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네. 뭐 아이러니하다기보다는 그만큼 가정의 어떤 문제가 어떤 외부적인 현실보다 어렵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박탈감도 더 심했던 것 같고 그만큼 대단한 학벌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었으니까요. 예. 사실 그 한국대학교란 타이틀이나 그 학원 강사 1타 학원 강사 그런 프로필은 얼마든지 본인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만 잘하면 된다. 내가 죽어라 공부하고 뭐 밤을 새서 연습하고
그러나 결혼 생활이나 육아 같은 건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뭐 알파걸이었고 똑똑했고 잘했고 열심히 살아왔고 그런 거랑 상관이 없이 결혼 이후의 삶이 그렇지 않나라는. 이 소설 주인공이 계속 하루는 24시간으로 부족하다. 48시간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희 집에서도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있습니다. 내가 2명이어야 된다. 내가 본인이 2명이었으면 좋겠다. 예. 뭐 하나 하고 있는 동안 다른 일이 해결돼야 네. 된다. 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3명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나루토의 분신술도 아니고 말이죠. 예. 아니 그거를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농담이 아니고. 예. 네. 이 육아의 왕이라는 소설 쓰면서 당연히 이제 자전적인 내용도 들어있고 해서 아이 키우면서 이렇게 작품 쓰기가 쉽지 않으셨겠다는 생각 드는데 어려웠던 점이 좀 있다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소설을 쓰면서 굉장히 행복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웠던 점을 따지자면 제가 카페에서 작업을 하는데 지금도 저는 매일 아이 유치원 보내고 그 시간을 딱 활용하시는군요. 네, 카페에 가거든요. 노트북 들고. 주변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죠. 주변에 동네 엄마들이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가. 그렇죠. 그런 부분이 사이에서 있는데, 네, 혼자 작업하고. 제가 뭐 자세하게 나는 소설을 써 막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사람이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뭔가 이상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매일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빨리 뭐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된다든지 대부분은 좀 오후 시간까지 하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신 친정 엄마가 좀 봐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소설 속의 세계에서 현실로 다시 돌아와야 될 때 빠른 시간에 그럴 때 가끔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특히 육아의 여왕을 쓰면서는 수호는 어딨지? 왜 내 옆엔 수호가 없지? 막 이런 생각도 했다고. 그 수호가 누구냐면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잘생긴 한의사. 예. 커피 내리는 그 학원에서 네. 또 만나기도 했고요. 또 다시 만나기도 했고.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좀 농담이지만 어쨌든 그렇고 아마 그 일하시는 워킹맘 분들이 아이를 키우시는 워킹맘 분들이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엄마로서 일을 한다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의 시간만 쓰는 건 아니구나. 엄마가 일을 하는 건 내 아이의 시간, 그다음에 남편과 다른 가족들의 시간을 다 담보로 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헛되이 쓰고 싶지 않다. 좀 더 집중해서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좀 자주 만나는 편인 우리 정희연 작가님도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셨죠. 만났을 때마다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글쓰기 작업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아주 장황하게 얘기해 주셨고 제가 집에다가 작업실을 만든다고 하자 만류를 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정말 소설을 쓰면서 어려웠던 점이라는 것. 그러니까 소설 쓰기 자체에 대한 어려움보다는 소설과 현실의 그런 경계, 그것을 넘나든다는 것에 대한 고충을 좀 토로하셨고요. 그 서유인 시인이 서평에서 지적을 하기도 했지만 이 소설에서 가장 밉살맞아 보이는 캐릭터가 바로 주인공 윤현수의 남편이죠. 김지훈입니다. 김지훈. 예. 이런 캐릭터는 제가 봤을 때 좀 벌 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제가 윤현수였다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남자는 김지훈이 아니라 강소 쪽이 아니었을까. 혹은 이도저도 다 필요 없이 나 혼자 살겠다. 내가 그냥 지호 데리고 혼자 살아가겠다.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윤현수는 다시 김지훈과 만나고요. 또 육아의 여왕이 되기로 또 결심을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결말에 대해서 좀 아쉽다. 네, 이러한 서평도 있었는데. 서평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저도 좀 아쉬웠거든요. 이때의 이런 결말 어떻게 좀 내시게 됐는지.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 문학으로나마 또 새로운 결말로 인해서 이 현실에 갇혀있던 우리를 훨훨 날아오르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꽤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요. 실제로도 그런 선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지점들 어떻게 작가님이 고민하셨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사실 쓰고서 후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서평을 읽어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 좀 답답하다. 제가 이 결말을 냈을 때는 소설 속에도 그런 문장이 있는데 현수와 지훈은 서로에게 시간을 선물할 수 있는 관계. 왜냐하면 꽤 오랜 시간 연애를 했고 또 그다음에 그런 결혼 생활을 아이를 키우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그 부부 사이의 관계는 단순히 어떤 문제들이 생겼다고 해서 쉽게 깨질 수 있는 것이냐. 서로에 대한 그 깊숙한 믿음과 신뢰, 물론 깨지긴 했지만요. 중간에.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렇게 버리고 난 멋진 여자니까 다시 혼자 살아볼 거야 라든지 새로운 수호에게 멋진 남자에게 가는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건 오히려 더 식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하. 내가 현수라면 조금 더 고민해 볼 것 같아. 그리고 기회를 다시 한번 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훈이에게. 왜냐하면 예전에 지훈은 그렇게 멋진 사람이었고 그런 낭만적인 편지를 현수에게 써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남자였고 지훈도 역시 처음 해보는 아빠 노릇이 서툴렀고 힘들었음을 깨달았으니까 그것을 이제 현수가 알았기 때문에 나라면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보니 좀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남편분과 네. 원래 대학에서 CC로 만나셔서 네. 오랫동안 연애를 하셨다고 했는데 같은 과? 아니요. 저는 국문과지만 남편은 경제학과 하고요. 농구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또 농구 동아리라. 네. 제가 뭐 슬램덩크 이런 만화를 좀 좋아했어서 최소연 역할을 하신 그런 거 할 수 있을 줄 알고 들어갔더니 매니저 역할? 네. 그런 거 하면서 좀 키 크고 멋진 그런 남자 그 하고들 사이에서 강백호가 좀 있던가요? 전혀 없었고요. 서태웅이죠, 서태웅. 네, 전혀 멋진 캐릭터들은 없었고 정대만. 예. 그랬는데 똑같이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아이고. 너 처음에 딱 한 질문이 너 백넘버는 뭘로 하고 싶냐 이런 거 물어보시면서 우리는 훈련 시간이 언제다. 네. 그러니까 저는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 남편분이 이 육아의 여왕을 읽어보셨다면 어떤 코멘트를 작가님께 해주셨을까? 읽어보셨죠?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좀 부끄러운데 안 읽어봤어요. 남편분이 안 읽으셨구나. 보통 작가님 쓰신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잘 하시는 편인가요? 그 소설가분들이 뒤에 작가의 말 이런 거 쓰실 때 나의 첫 번째 독자인 아내, 남편분 이런 거 언급했을 때 전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니 왜 안 읽으시는 겁니까? 독서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또 대한민국의 남편들이 그러하듯 좀 그 나이대의 남편들이 그렇듯이 너무 바빠요. 회사 일에 좀 치여 있고 굉장히 정신적인 지지나 이런 건 해주는데 그걸 읽고 코멘트를 해준다거나 그러진 않고 그 대신 그 소설을 쓰는 중간 과정에 이러이러한 인물들의 에피소드가 있어. 이건 어때? 저건 어때? 할 때 조언은 해줘요. 네, 말로 해주는데 그거를 앉아서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거나 이러지는 않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서운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아니 오늘 낭만서점 이 김주현 작가님 나오신 이 회차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남편분이.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남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이 김지훈이라는 캐릭터의 상당 부분 혹시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런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안 읽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 김지훈이 저는 상당히 많이 얄미우셨나 봐요. 제가 만약 윤현수였다면 너무 싫었던 장면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뭐 이게 스포일러면 스포일러지만 뭐 어쨌든 소설의 맥락상 필요한 부분이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김지훈과 윤현수는 주말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네. 김지훈이 그 센 거 말씀하시려고? 지방에 내려가서 살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올라와서 하는 얘기가 뭐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한 뭐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반찬이 왜 이래? 라든가 서평에도 나왔던 굉장히 이런 말을 툭툭 하는데 사실 윤현수가 저는 여기서 따끔하게 뭔가 한마디 해줄 줄 알았거든요.
네가 차려 먹어. 그렇죠. 약간 좀 더 세게 말할 것 같아요. 나가. 네. 그렇게 얘기할 법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유연수가 김지훈이 멀리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이렇게 된장찌개도 좀 끓여주고 해야지라고 하는데 갔었죠. 전주에. 세상에 윤현수가 이거는 현실에 없는 천사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준 아내가 있지? 부터 시작해서 갔는데 세상에 김지윤이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거죠. 네. 더 열받는 거는 그렇게 해서 들켰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움찔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공격하는 줄 알고 그 여자를 숨기는 거예요. 뒤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자 그 내연녀라고 하죠. 그 내연녀를 자기 뒤로 숨기는 그러면서 이렇게 보호하려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을 때 저는 이건 끝났다. 김지윤은 강을 건넜다. 루비콘 강 건넜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은 어마어마하던데요. 작가님.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9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서 남편은 굉장히 듬직하고 저보다 한 살이 많은데 정말 오빠 같고 아빠 같고 내가 평생 기댈 수 있는 남자 같애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어느새 큰아들 같은 느낌? 제가 케어를 해야 되는 아이가 하나 다 큰 아이, 제가 낳은 아이도 아닌데 아이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너무 유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남편이 직접 뭐 이런 일을 제가 겪진 않았지만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유치하고 진짜 웃음이 나오는 보고 있으면 이건 웃음이라기보단 뭐랄까요? 정말 허탈한 실소를 다 드라마로 만들어지면요. 지금 이 장면이 지금 최고 시청률 찍을 것 같아요. 너무 열받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그 역할을 연기한 배우가 식당에 가서 밥 먹다가 아이고 한 대 맞겠네. 아줌마한테 등짝 맞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캐릭터가 바로 그 강수호인데요. 강수호는 윤현수의 학원 제자죠. 그 제자의 아버지로 나옵니다. 근데 이 아버지인데 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재혼을 했기 때문에 젊은 그리고 굉장히 핸섬한 그런 심지어 능력도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강수호가 윤현수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 지점에서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이런 강수호라는 캐릭터가 사실은 얼마든지 여러 선택지가 열려있는 남자잖아요. 근데 왜 윤현수였을까? 일단 수호가 키우고 있는 민희는 친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했던 전처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죽은 전처의 딸인데 그런 전처의 딸과 함께 단둘이 살고 있는 아빠라는 것만으로도 좀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수호가 어떤 남자인지 평범하지는 않은 인물인데 그런 민희를 제 딸처럼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키우면서 민희를 옆에서 지켜보고 또 돌봐주고 또 민희도 어떻게 보면 의지를 하고 있는 거죠. 윤현수라는 인물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처음에 그 복대를 푸른 배를 현수에게 처음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민희와 현수가 소통을 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수호도 어떻게 보면 현수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있군요. 현수가 예쁘지 않았을까요? 그랬겠네요. 그 지점이 있었군요. 저도 그렇게 상상은 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실제로 보면 육아의 여왕 그 표지에 이 아이와 엄마가 그러니까요. 다 너무 예뻐요. 예뻐요. 이 여자구나. 그렇다면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원더우먼 복장을 하고 있고요. 저 처음에 표지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제가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그림과 그다음에 제목의 글씨체 그걸 보고서 와 정말. 그러면 마음에 드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마음에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화려하고 눈에 확 띄고 약간 만화 같은 느낌. 눈엔 진짜 확 띄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표지 때문에 이 윤현수의 리얼리티가 사실은 반감된 측면도 없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럴 만큼 아주 그림이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저한테는 약간 좋지 않은 표지로 인식이 됐냐면 육아의 여왕이라는 제목도 그렇고 왜 이렇게 육아에서 우리는 여왕이 되지 않으면 안 되지? 라든가 왜 예쁘지 않으면 안 되지? 아니 세상에는 얼마든지 예쁘지 않고 윤현수처럼 능력 있지 않은 그런 분들이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더 다반사인데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그 윤현수 같은 1타 강사이면서 예쁘면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오히려 저는 약간 이 소설이 약간 막대 먹은 영애 씨처럼 네 그런 김현숙 씨가 이렇게 차라리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약간 갔다면 네. 이게 훨씬 더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는 느낌이 이러한 공감을 더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국 문단 내지는 평론계 안에서 이 작품이 다뤄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문단이라고 우리는 이제 또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죠. 신춘문예 등으로 등단하지 않은 이른바 문단문학 바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네. 본인은 이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 뭐 이를테면 나는 그냥 뭐 문단 뭐 이런 평론계 별로 신경 안 쓴다. 나는 나의 독자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작가님은 어떤 쪽의 견해를 또 갖고 계신지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진 않고요. 저도 그런 신춘문예나 무슨 문학상 수상할 수 있다면 하고 싶어요. 저도 이런 대답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응모를 해본 적은 없어요. 응모를 해본 적은 없고 왜냐면 제가 첫 번째 소설 키스 후에 남겨진 것들이란 책으로 처음에 소설을 내게 된 게 아기를 낳고 100일째 됐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힘든데 머릿속에는 그 임신했을 때부터 하고 싶은 얘기들이 이제 아이템이 있었는데 그걸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처음 노트북에 앉아서 2달 동안 막 써내려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겁도 없이 출판사 한 10군데에 투고를 한 거예요. 투고를 했더니 3군데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그렇게 하시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소설 내시는 건 줄 알고 네. 왜냐면 저는 주변에 소설을 쓰는 동기가 있거나 네. 선배, 후배가 있거나 전혀 없거든요. 국문과를 나왔다고 그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많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조언을 얻을 때도 없었고 주변에는 방송 작가인 지인들 뿐이었고 그런 작가들은 에세이를 낸 작가들은 몇 명 있는데 소설을 내본 사람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자 하다 무작정 투고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신 그 출판사의 편집자분과 얘기를 해서 첫 소설을 냈고 네. 그런 공모를 통해서 입상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부럽지만 해볼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감히 내가 그렇게 문학성 왜냐하면 저도 한국 문학을 읽고 자랐기 때문에 예. 그렇게 멋지고 문학성 있는 작품을 나는 쓸 수 있을까?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설을 쓰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난 소설을 써야지라는 각오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군요. 네. 저는 그냥 방송 작가를 하고 싶었고 드라마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소설은 굉장히 우연하게 쓰게 된 것 같아요. 산후 우울을 극복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제 나름의. 그렇군요. 예. 그 산후 우울을 극복한 방법 중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건설적입니다. 이렇게 작품으로 나왔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어떤 작품을 이른바 띄우는 방식이 네.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요? 네, 뭐 그렇게 문학상 수상, 네. 혹은 뭐 신춘문예를 등단해서 네. 어떤 작가가 소설집이나 어떤 작품을 발표했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이제 문단에서 막 칭찬을 해주는 거죠. 예, 막 좋은 평들이 쏟아지는 겁니다. 네. 막 일련의 어떤 유명한 평론가들이 그것을 분석하는 의미를 막 부여하는 평론들을 발표하고 그것들이 이슈화되면서 이제 점점점 파급력을 갖게 되는 케이스가 있죠. 또 한 가지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대중들의 지지를 완전히 받아버리는 거예요. 대중들이 너무나 재밌게 읽고 그렇죠. 공감하고 그러면서 문단과는 상관없이
이쪽에 일종의 팬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지금 김주현 작가님의 경우에는 뭐 평단에서 그렇게 해주면 좋고 나도 그쪽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쪽으로 투고할 어떤 뭐 마음이나 예, 동기는 없으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대중들의 어떤 지지, 인정을 이제 말하자면 받고 싶어 하시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저는 오히려 이 작가님이 그 취하시는 어떤 방식이랄까, 그러니까 평론가들한테 인정받는 작품이 아니라 대중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작품들에 대한 생각들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뭐 이를테면 문장을 어렵게 쓰면 안 된다라든가 서사를 훨씬 더 간결하거나 네. 예, 좀 명징하게 가져가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또 품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방송 작가를 하시면서 다져진 어떤 그 청취자들과의 이미 몸에 배어 있는 그런 능력 그렇죠. 아닐까요? 소통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소설 쓰기로 체화되지 않을까. 이러한 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라디오 대본을 몇 년간 쓰면서 라디오는 데일리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원고를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DJ분께서 읽기 편한 문장으로 읽기 쉽고 또 듣기에도 편안한 그런 문장들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설을 쓰면서 그 영향을 받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육아의 여왕 같은 경우는 바쁜 엄마들이 읽어야 되니까 좀 더 빨리 읽혔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쓰면서. 그게 어느 정도 살아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염두에 두고 썼던 부분이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이 결국엔 그 대중들에 대한 어떤 지지, 뭐 이런 인정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문단이 아니라 그냥 대중들 자체가 이때의 대중들이라는 걸 꼭 제가 뭐 폄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 자체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저희가 이번 방송을 기획한 취지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인데요. 맞습니다. 그 네티즌들이 다는 댓글이나 블로그에 올리는 그런 글들이 결국엔 말하자면 이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그게 서평이죠. 그렇죠. 평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까. 이것들이 결국 문단과는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는 네. 그런 작품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루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런 루트가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육아의 여왕을 쓰신 김주현 소설가 모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작품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라마 대본화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3달째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본인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각본으로 네. 하는 것이 또. 예. 그래서 그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또 그 전에 드라마 대본에 참여하기 전에 쓰고 있던 또 소설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스탑된 상태인데 그것도 욕심 같지만은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올해 안에. 네, 그런 생각. 출간 계획은 어쨌든 올해 안으로 염두는 해두고 계신 거군요. 저 혼자. 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오늘 낭만서점에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저는 이 육아의 여왕을 젊은 두 남성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어떤 느낌일지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오는 순간까지도. 네. 그런데 굉장히 즐거웠고요. 유쾌한 시간이었고 또 이런 기획을 통해서 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설이라든지 소설가분들이 이렇게 소개될 수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 것 같고 그중에 제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서효인 시인이 강력 추천한 육아의 여왕 김주현 작가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또 이 소설 직접 읽어보시고 댓글이나 혹은 뭐 서평으로 작가님께 또 많은 피드백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문근영은 위험해라는 작품과 이 작품을 쓴 임성순 작가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